부산 해운대의 아침 바람이 거실 창문을 스쳤어요. 철민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끝난 통화 기록이 떠 있었죠. 아들 준혁이었어요. 이번 주만 벌써 5번째였어요. 이상해. 철민은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75세의 그에게는 아직도 공군 조종사 시절의 예리함이 남아 있었어요. 30년간 하늘에서 적기를 구별해온 직감이 지금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평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안부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짧게, 업무적으로. 아버지, 건강하시죠? 응, 괜찮다. 그럼 이만. 딱 그 정도였죠. 하지만 이번 주는 달랐어요. 매일 전화를 걸어와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심지어 어린 시절 추억까지. 가장 이상한 건 오늘 아침 전화였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야 있지. 은퇴한 사람이 뭐가 바쁘겠냐? 철민이 대답하자 준혁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마치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럼 이번 토요일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거든요. 특별한 만찬? 네.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보르도 와인도 구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스테이크와 함께 드시면 어떨까 해서요. 철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아들이 자신의 취향을 기억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스테이크를 좋아한다고 했던가요? 야, 이놈아. 내가 언제부터 그런 거 챙겼냐? 그냥 평소에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요. 이제라도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 말이 오히려 더 수상했어요. 작년 생일도 까먹었던 아들이 갑자기 무슨 효심이 발동한 걸까요? 철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조종사 시절 배운 건 하나였어요.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면 일단 의심하라는 것. 그래, 좋지. 와인이라면 내가 또 기가 막히게 마시지. 철민은 호탕하게 받아쳤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구심이 맴돌았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뵐게요. 아버지,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셔야 돼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왜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철민은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통화 시간 4분 12초. 평소라면 1분도 안 돼서 끝났을 대화였죠. 뭔가 이상했어요. 30년 넘게 갈고 닦은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철민은 동네 카페로 향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전우들과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같은 부대에서 F사 팬텀기를 몰았던 옛 동료들이었죠. 카페에 들어서자 이미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심각해? 옆에 앉은 만수가 철민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철민은 그제야 자신이 커피잔을 든 채로 멍하니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왜 커피잔을 5분째 들고만 있어? 마시지도 않고. 철민은 헛웃음을 지었어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저녁 먹자고 전화하네. 프랑스 와인까지 준비한다더라. 그 말에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자식이 효도하네. 야, 너는 좋겠다. 우리 아들놈은 전화도 안 한다. 작년 추석에도 안 왔어. 며느리가 친정 가자고 했다나 뭐라나? 전우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전히 왁자지껄한 분위기였죠. 한번 공군은 영원한 공군. 구호와 함께 커피잔이 부딪혔어요. 근데 정말 이상하긴 해. 철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월요일부터 매일 전화를 했어. 안부 묻고 건강 걱정하고.
30년 만에 처음이야. 현우가 젓가락으로 케이크를 집으며 말했어요. 돈 필요한가 보지? 아니면 보증서라고 하든가.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돈이 필요하면 돌려서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게 아들의 스타일이었거든요. 혹시 며느리가 임신한 거 아니야? 손주 생기면 부모한테 잘하고 싶어지잖아. 글쎄,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야, 그냥 가서 맛있게 먹고 와. 자식이 해준다는데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해? 철민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예전에 그 하늘을 누비며 살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조종사에게는 직감이 생명이었어요. 계기판의 작은 변화도 놓치면 안 됐죠. 지금 그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며 철민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아, 너 뭘 준비하고 있는 거냐? 그 답은 토요일에 알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철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토요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날이 될 거라는 것을. 30년간 하늘에서 적과 싸워온 전투 조종사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 6시 30분. 철민은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정리했어요. 깔끔한 검은색 재킷에 회색 바지, 30년간 군복을 입었던 습관 때문인지 옷 입는 것도 반듯했습니다. 그래, 이놈이 드디어 철이 들었나 보다. 스스로에게 말하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기분이 꿈틀거렸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아파트들이 저녁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아들이 사는 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동이었죠.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집으로 초대했을까? 평소라면 밖에서 먹자고 했을 텐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수 버튼을 누르며 철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2층. 아들의 집이 있는 층이었어요. 딩동. 인터폰을 누르자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며느리 선영이 나타났어요. 화사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장으로도 가리지 못한 긴장감이었죠. 어머 아버님. 그녀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를 확인하듯 철민의 뒤를 힐끗 봤습니다. 혹시 누구와 함께 오셨나요? 그 질문이 나왔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철민은 순간 멈칫했어요. 0.5초쯤 됐을까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혼자 왔는지 묻는 거지? 누군가 같이 오면 안 되는 건가? 수진이라도 데려올까봐 걱정하는 건가? 그럼 뭐, 죽은 마누라도 같이 오랴? 농담으로 받아쳤어요.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더듬거리는 목소리.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다가 다시 철민의 얼굴로, 그리고 다시 철민의 뒤로. 불안정한 눈동자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뭐야? 별걸 다 묻네. 노인네가 어디 약속 있겠냐? 어서 들어오세요, 아버님. 신발을 벗었어요. 현관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말끔한 차림이었어요. 정장은 아니지만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머리도 새로 자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철민은 짧게 대답하고 시선을 거실로 돌렸어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거실 테이블 위의 광경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생일상이라도 차린 줄 알았습니다. 스테이크부터 샐러드까지 붉은 와인이 투명한 디캔터에 담겨 있었고 치즈와 빵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은 세팅이었죠. 진한 와인 향이 공기 중에 퍼져 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이게 무슨 진수성찬이냐? 나 오늘 생일도 아닌데. 아버님, 그냥 평소에 고생 많으셨잖아요. 저희가 감사한 마음에 준비했어요. 준혁이 대답했어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과 소홀했던 것 사이에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소홀했으면 미안한 마음이어야 맞는데 철민은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죠. 끽. 그 소리에 부부가 동시에 시선을 교환했어요.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하얀 김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너머로 와인병이 보였어요. 두 병? 하나는 이미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와인이 없으면 스테이크가 섭하죠. 아들의 손이 열린 병을 집었어요. 이거 유명한 와이너리에서 특별히 구한 거예요. 병을 흔들자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 와인 소리와 달랐죠. 묽은 느낌이랄까요? 보. 코르크를 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잠깐 아버지. 준혁이 와인을 따르려다 갑자기 멈췄어요. 손 씻으셨어요? 식사 전에 꼭 손 씻으셔야죠. 손 씻으라는 말. 지금까지 30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철민은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초조함이 번뜩였어요. 허허, 그래, 깜빡했네. 철민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선영이 재빨리 말했어요. 큰 화장실 쓰세요. 작은 화장실은 변기가 막혀서 화장실로 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급하게 뭔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았어요. 이상해. 뭔가 이상해. 비누를 문지르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왜 굳이 손을 씻으라고 했을까? 왜 큰 화장실로 보냈을까? 그 사이에 뭘 하려고? 조종사 시절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의심스러우면 끝까지 확인하라는 것. 철민은 귀를 문에 바짝 댔어요. 부엌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을 흔드는 소리, 액체가 섞이는 소리.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엌에서 나던 소리가 뚝 끊겼죠.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와인잔은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붉은 와인 위에 거품이 평소보다 많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 옆에는 냅킨이 새로 놓여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는 없었던 것들이었죠. 자리에 앉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철민의 손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정확히는 철민이 잔을 드는지 안 드는지를 주시했어요. 마치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왜 너희도 한잔하고 싶냐? 철민이 물었어요. 아, 아니요. 아들의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저희는 요즘 아이 계획하느라 술은 좀 피하려고요. 아이 계획.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했던 말이었죠. 그래, 아이 계획. 철민이 되묻자 선영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네, 아버님. 병원에서 꼭 금주하라고. 부부 둘 다요. 준혁이 냉장고에서 탄산수를 꺼냈어요. 캔을 따는 소리가 치익하고 났습니다. 투명한 탄산수를 컵에 따르면서도 계속 철민의 잔을 흘끔거렸어요. 자, 아버지, 건배하시죠. 준혁이 탄산수 잔을 들었어요. 선영도 따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철민의 잔에 고정됐어요.
철민은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건배. 세 개의 잔이 부딪혔어요. 딱! 철민은 와인을 입에 댔어요. 목으로 넘기는 순간 쓴맛이 확 퍼졌습니다. 와인은 원래 떨지만 이건 달랐어요. 화학적인 쓴맛이었습니다. 아, 시원하네. 역시 좋은 와인이야.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포크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민이 마시는 모습만 뚫어지게 봤죠. 시계 바늘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철민에게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와인이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거실 안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어요. 두 사람이 빠르게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불안이 스쳤어요. 철민은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전화 안 받으실 거예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평범한 질문처럼 들리려 했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받아야지. 철민이 통화 버튼을 누르자 두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다급함을 넘어서 절박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것처럼. 지금 어디세요? 집이세요? 아니, 그럼 어디? 수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자동차 경적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밥 먹고 있다. 어디서요? 누구랑? 아들 집.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어요. 탁!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아마 수진이 들고 있던 뭔가를 놓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폭발하듯 외쳤습니다. 아빠, 설마 지금 오빠 집이에요? 거기서 오빠랑 선영 언니랑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철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자리에서 젓가락 내려놔요. 절대 더 먹지 마세요. 아무것도 마시지 마세요. 야, 왜 이래? 갑자기. 철민이 일부러 침착하게 물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의식하면서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마라. 호들갑이 아니에요, 아빠. 수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어제 밤새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다는 거야? 철민이 물었습니다. 준혁이 철민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아빠 보험이요. 생명보험. 수진이 헐떡이며 말했어요. 수익자가 전부 선영 언니 앞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순간 철민의 손이 멈췄어요. 와인잔을 든 채로. 뭐? 보험이요? 전부 다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빠가 사인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관리하던 보험인데 제 동의도 없이. 이건 위조예요. 문서 위조. 보험 수익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땡 하고 울렸어요. 언제?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하나씩 시간차 두고 바꿨더라고요. 들키지 않으려고. 수진이 울부짖었어요. 총 보험금이 8억이에요. 오빠랑 선영 언니가 아빠 목숨을 노리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며칠 전부터의 이상한 전화들. 꼭 오셔야 돼요라는 간절함. 혼자 오셨냐는 확인. 손 씻으라며 자리를 비우게 한 것. 와인의 이상한 쓴맛. 아빠, 듣고 계세요? 수진이 울면서 외쳤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철민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아빠,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경찰도 불렀어요. 10분이면 도착해요. 수진의 발걸음 소리가 더 빨라졌어요. 제발, 제발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제가 늦으면 정말. 목소리가 끊겼어요. 철민은 수진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딸아이가 이렇게 울면서 절규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울지 않았는데, 그리고 눈을 뜬 순간 결심이 섰어요. 조종사 시절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적을 발견하면 즉시 대응하라는 것. 그래, 알았다. 아빠, 내 말 다 들었어? 들었어. 신경 써줘서 고맙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러 전화를 끊었어요. 딱! 통화 종료음이 울렸어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철민은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철민이 무슨 말을 할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얼마나 알게 됐는지 가늠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아, 그냥 친한 사람. 안부 전화였어. 철민이 태연하게 대답하자 두 사람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어요.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그런 표정이었어요. 수진의 전화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철민이 이미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철민은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붉은 와인이 잔 안에서 찰랑거렸습니다. 30년간 하늘에서 적과 싸워온 조종사의 마지막 전투. 지금 시작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건배할까? 철민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들이 어떤 상대와 맞서고 있는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철민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어요. 붉은 액체가 잔 벽면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하늘에서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적을 발견했을 때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하고 정확하게 공격해야 했어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화장실 좀 다시 다녀올게. 철민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네, 방금 다녀오셨잖아요. 선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이 들면 그런 거야. 자주 마려워. 철민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과 선영이 시선을 교환했지만 말리지는 못했어요.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철민은 부엌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냉장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와인병이 보였어요. 똑같은 라벨, 똑같은 모양. 하지만 이 병은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철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조종사 시절 계기판을 다루던 그 정밀함으로 병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지금이야. 재빨리 두 병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독이 든 병은 냉장고 안으로, 정상적인 병은 바깥으로. 30년간 전투기 조종관을 다뤘던 손놀림이었어요.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물을 틀었어요. 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왔어요. 아, 시원하다. 아버지, 와인 식었는데 새로 따라 드릴까요? 준혁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럴까? 따뜻한 게 좋지.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와인병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정상적인 와인이었습니다. 새로운 와인을 따라주는 준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자, 아버지. 이번엔 정말 맛있게 드세요. 그래야지. 철민이 잔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네. 너희는 왜 안 마시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 저희는 임신 준비한다고 했지? 그럼 축하주라도 한 잔씩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이런 좋은 와인을 혼자 마시라고? 그게 예의야? 아버지, 정말 못 마셔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뭘 어쩌라고? 철민이 준혁을 똑바로 봤어요. 30년간 적기를 노려봤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데 혼자만 마시라고? 그게 말이 되냐? 선영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다음에? 다음이 언제야? 철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오늘 이렇게 특별한 날인데 다음에? 준혁과 선영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빛으로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조금만.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어요. 선영도 따라서 잔을 들었습니다. 철민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이래야 가족이지. 세 사람이 동시에 잔을 들어 올렸어요. 건배. 잔들이 부딪혔습니다. 딱. 철민은 여유롭게 와인을 마셨어요. 이번엔 정상적인 맛이었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맛이었어요. 하지만 준혁과 선영은 달랐어요. 두 사람이 와인을 입에 넣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선영이 작은 소리를 냈어요. 왜 맛이 이상해? 철민이 태연하게 물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하지만 선영의 얼굴이 점점 파래졌어요. 손으로 목을 감쌌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목에서 나왔어요. 준혁도 마찬가지였어요. 와인잔을 떨어뜨리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뭐야 이게?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철민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버지, 이 와인이 왜? 너희가 준비한 거잖아. 그때였어요. 선영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몸이 앞으로 구부러지며 거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기침과 함께 입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왔어요. 피었어요. 선영아. 준혁이 급하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 자신도 비틀거렸습니다.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용히 와인을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선영이 피 묻은 입술로 중얼거렸어요. 뭘 알았다는 거야? 철민이 되물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보험금 8억. 어떻게? 그거. 철민이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수진이가 알려줬어. 고맙더라. 딸이라서 그런가 아버지 걱정을 정말 많이 하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우리가 뭘? 철민이 일어났어요.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무척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8억을 노렸다고? 내 목숨값이 8억이었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30년간 하늘에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선영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구급차. 불러야. 구급차? 철민이 코웃음을 쳤어요. 너희가 나한테 먹이려던 게 뭔지 알고 구급차를 불러.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이미 불렀어. 철민이 말했어요. 10분이면 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8분 정도 남았을까? 준혁과 선영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에게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우웅.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선영이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입가에는 여전히 핏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벽에 기댄 채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어요. 119, 119. 중얼거리며 화면을 터치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철민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30년간 적기가 추락하는 걸 수없이 봐왔던 조종사의 차분함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철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미 경찰이 와버렸거든.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굵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선영은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응답하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급박해졌어요. 철민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휘청거렸지만 괜찮았어요. 와인을 조금 마시긴 했지만 독이 든 건 아니었거든요. 들어오세요. 철민이 크게 외쳤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뒤이어 구급대원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젊은 경찰관이 철민에게 다가왔어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 2사람이. 철민이 바닥에 쓰러진 선영과 벽에 기댄 준혁을 가리켰어요. 저를 독살하려다가 본인들이 마신 것 같아요. 독살이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선영에게 달려갔습니다. 맥박을 재고 눈동자를 확인했어요. 의식 저하, 맥박 불안정. 즉시 이송 필요합니다. 저 사람도요. 다른 구급대원이 준혁을 살폈어요. 둘 다 중독 증상이 명확해요. 뭘 드셨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철민이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저 와인병들이에요. 독이 들어있을 겁니다. 경찰관이 고무장갑을 끼고 와인병을 들어봤어요. 이 와인을 마셨다는 거죠? 네. 저둘이 저한테 먹이려고 준비한 건데 제가 바꿔치기 했어요. 철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바꿔치기요? 네. 냉장고에 똑같은 와인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독이 든 것과 정상적인 것을 바꿨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아빠. 수진이 뛰어들어왔어요.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다, 수진아. 철민이 딸을 안심시켰어요. 덕분에 살았어. 수진이 거실을 둘러봤어요. 바닥에 쓰러진 선영과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처치를 받는 준혁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로 그런 짓을 했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신고한 사람이에요. 수진이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어제 아버지 보험 수익자가 모두 바뀐 걸 발견했거든요. 총 8억 원이요. 8억 원이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아버지께 전화드렸는데 마침 여기 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증거들이에요. 보험 변경 내역이랑 위조된 서명들.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이거 정말 복잡한 사건이네요. 일단 현장을 보존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선영을 들것에 실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였습니다. 의식은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준혁도 마찬가지였어요. 비틀거리며 걸을 수는 있었지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경찰관이 제지했어요. 지금 하시는 말은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들것에 실린 선영이 갑자기 눈을 떴어요. 희미한 의식 상태에서 철민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가까스로 내뱉은 말이었어요. 철민이 선영에게 다가갔어요. 30년간 하늘에서 적을 구분하는 일을 했거든. 뭔가 이상하면 바로 알아차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후회의 눈물인지 체념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돈? 철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8억 때문에 사람 목숨을 노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철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구급대원들이 선영을 이송하기 시작했어요. 준혁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철민과 수진 그리고 경찰관들만 남았어요. 아버지,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수진이 철민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만약 제가 늦었다면. 괜찮다. 너 덕분이야. 철민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요? 응.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철민의 눈빛이 결연해졌어요. 30년간 하늘에서 싸워온 조종사의 마지막 전투. 이제 진짜 승부가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꿈꾸던 8억 원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였어요. 철민의 진짜 재산과 함께 3일 후 부산대학교병원 로비. 철민은 수진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독성 반응은 거의 없었지만 의사가 정밀 검사를 권했거든요. 아버지, 이제 정말 안전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나는 정상적인 와인을 마셨으니까. 철민이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런데 수진아. 네, 너한테 말할 게 있어. 철민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수진도 덩달아 긴장했습니다. 혹시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은 아니야. 다만, 놀랄 수도 있어. 철민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재산 목록이야. 재산 목록이요? 수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는 연금으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뭔 재산이? 열어봐. 철민이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수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증권 계좌 내역서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수진의 입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해운대 재개발 지역 토지 3필지. 각각 10억 원씩 총 30억 원. 아버지, 이거 진짜예요? 진짜야. 두 번째 서류.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주식들. 총 15억 원어치. 어떻게, 언제부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부터 조금씩 모았어. 철민이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공군에서 퇴역할 때 퇴직금이 꽤 됐거든. 그걸로 해운대 땅을 샀지. 그때는 헐값이었어. 30년 전에요? 응. 그때 누가 해운대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나도 그냥 바닷가 땅 정도로 생각했는데. 세 번째 서류. 각종 펀드와 채권. 5억 원. 수진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손이 떨려서 숫자를 잘못 누르기도 했습니다. 총 50억이에요? 그 숫자를 말하는 순간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50억이요, 아버지? 그 정도 되겠지. 철민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별거 아니야. 군인연금 꼬박꼬박 받고 여기저기 투자 조금 하고. 조금이요? 이게 조금이라고요? 수진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혹시 오빠는 이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지. 알았으면 진작에 달라고 했을 거야. 철민의 목소리가 씁쓸해졌어요. 그럼 오빠는 아버지가 연금만으로 사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더 쉽게 그런 짓을 했겠지. 보험금 8억이면 큰 돈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아이러니했어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25억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아버지, 그럼 이 모든 게 다 내 거야. 철민이 딸을 똑바로 봤어요. 조건이 하나 있지만. 조건이요? 아버지 잘 모셔라.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그게 무슨 조건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100살까지 살 거니까 25년은 더 모셔야 할 거야. 200살까지 사셔도 모실게요. 수진이 철민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근데 아버지, 정말 다 저한테 주셔도 돼요? 너무 많은데. 많긴 뭐가 많아. 내가 날 살렸잖아.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준혁이는 날 죽이려 했는데. 철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때 병원 직원이 다가왔어요. 박철민님, 담당 의사 선생님이 부르세요. 진료실로 들어가니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어요.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으세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모두 정상입니다. 그럼 독성 반응은 없다는 거죠? 수진이 안도하며 물었어요. 네. 아마 소량만 섭취하셔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몸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진료실을 나오며 수진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그래, 이제 됐어. 하지만 철민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수진아, 이제 변호사를 만나야겠어. 변호사요? 왜요? 유언장을 써야지. 유언장이요? 아직 건강하신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더라. 확실하게 정리해 두고 싶어. 다음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 50대 중반의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어르신께서 요청하신 대로 작성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딸 박수진 씨에게 상속하고 아들은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죠? 네. 존속살인 미수는 민법상 결격 사유가 됩니다. 아드님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수진이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래도 오빠는. 오빠가 뭐야? 철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놈이 무슨 오빠야? 하지만, 수진아, 너도 봤잖아. 그놈이 어떤 짓을 했는지. 철민이 유언장에 사인했어요. 박철민. 또박또박 정자로 썼습니다. 이제 됐어.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공증도 오늘 받겠습니다. 법적 효력이 완전히 보장됩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수진이 물었어요.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뭘? 오빠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요. 철민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하늘에서 30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어. 뭐예요?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거야. 한 번 적이 되면 다시는 믿으면 안 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게 혈연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서로 지켜주고 사랑해야 가족이지. 철민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너는 날 구했어. 그게 진짜 가족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앞으로 잘 살자, 수진아. 네, 아버지.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 확실해졌어요. 1985년 대구. 순덕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기차역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28세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열심히 살아서 너 대학까지 보낼 거야. 아기는 울지 않았어요. 마치 엄마의 다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이 처음 연 가게는 작은 다방이었어요. 계산대 옆에는 늘 아기 요람이 있었고 손님들이 오면 한 손으로는 커피를 내리고 한 손으로는 아이를 재웠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다른 다방과 달랐어요. 책을 좋아했거든요. 사장님, 여기 책이 왜 이렇게 많아요? 손님들이 읽으시라고요. 커피 마시면서 책도 보시고. 작은 다방이 점점 북카페처럼 변해갔어요. 순덕이 직접 골라온 좋은 책들이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10년이 흘렀어요. 민호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순덕은 큰 결심을 했어요. 민호야, 우리 서울로 가자. 왜요, 엄마? 엄마가 더 큰 꿈이 있거든. 1995년 서울 홍대 앞. 순덕은 첫 번째 정식 북카페를 열었어요. 그때만 해도 북카페라는 개념이 생소했지만 순덕은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책과 커피를 함께 즐기고 싶어 할 거야. 맞았어요. 홍대 앞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이 책을 읽으며 토론하고 연인들이 소파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5년 후 순덕은 두 번째 매장을 열었어요. 강남에도 신촌에도 하나씩. 북카페 체인의 시작이었습니다. 2010년 민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순덕의 북카페는 전국에 15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민호가 결혼을 발표했어요.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야? 회사 후배인데요. 이민아라고 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순덕은 며느리가 될 미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나는 분명 예쁘고 똑똑해 보였지만 눈빛이 차갑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북카페 사업이 정말 잘 되고 계시네요. 첫 만남에서 미나가 한 말이었어요. 요즘 부동산 임대업도 수익성이 좋다던데 혹시 건물도 직접 소유하고 계세요? 순덕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결혼 후 몇 년간은 괜찮았어요. 미나는 예의 바른 며느리 역할을 했고 순덕도 딸처럼 아껴줬습니다. 문제는 5년 후부터 시작됐어요. 어머님, 요즘 사업 관리가 힘드시죠? 미나가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도와준다는 게 사업체 명의를 저희 쪽으로 옮기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관리도 편해질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내가 할 만해.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의 매달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덕과 함께 살고 있던 정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순덕아, 며느리 눈빛이 요즘 이상해. 정할머니는 10년 전부터 순덕과 함께 살았어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다가 순덕이 도와준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무슨 눈빛이요? 뭔가를 노리는 눈빛이야. 내가 그런 눈빛 많이 봤거든. 정할머니는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사람의 속마음을 잘 알아봤어요. 조심해야 해. 재산이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누구든 친절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재산이 없어지면 태도가 확 바뀌지. 순덕은 할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올해 추석
남편 산소에 성묘를 갈 때였어요. 어머님, 이번엔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미나가 유난히 적극적이었어요. 술도 제가 특별한 걸로 준비했어요. 전통 약주로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1년에 한 번 올리는 건데 뭐가 아까워요? 성묘 당일 아침 미나는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순덕이 일어나 보니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아서 성묘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술은 뭐니? 평소에 쓰던 정종이랑 다른 것 같은데. 아, 그거요? 인삼이랑 녹용이 들어간 약주예요. 어머님 건강에도 좋을 거라고 해서. 순덕은 그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굳이 비싼 약주를 살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산소에 도착해서 상을 차리는데 미나가 유난히 술병만 만지작거렸어요. 제가 술잔 정리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그러더니 미나가 술병과 잔을 들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뭔가 정리한다고 하면서요. 정할머니가 상 정리를 도우러 다가왔어요. 제가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저희가 할게요. 미나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할머니는 계속 미나 쪽을 힐끔힐끔 보고 있었어요. 자, 어머님, 이제 술 올리세요. 미나가 순덕에게 술잔을 건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할머니가 순덕의 옆으로 바짝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순덕아, 그 술 드시면 안 될 것 같아. 순덕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왜? 방금 전에 며느리가 술병에 뭔가를 넣는 걸 봤거든. 분명히 봤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말요? 응. 하얀 가루 같은 거였어. 그때 미나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고 있었어요. 미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순진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어두운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미나야, 이 술 정말 좋은 거 맞지? 네, 어머님. 정말 몸에 좋은 약주예요. 순덕은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책에서 읽었던 독살 사건들이 떠올랐어요. 문학작품 속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덕의 머릿속에서 지혜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책을 읽으며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빛을 발할 때였습니다. 1년 후 부산지방법원. 재판장의 선준혁과 선영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1년간의 구속생활로 살이 빠져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피고인 박준혁, 최선영은 존속살인 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에 앉은 철민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수진이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없습니다. 즉시 수감하겠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돌려 철민을 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철민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법정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준혁의 처가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선영의 어머니가 철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애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발. 철민은 잠시 멈춰섰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처벌은 다른 거예요. 아버님, 제 목숨을 노렸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철민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단했어요. 같은 날 오후 대구지방법원. 순덕의 재판도 열렸어요.
며느리 미나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미나는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한다. 미나가 순덕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왜 살아남았어? 왜? 하지만 순덕은 평온한 표정으로 그 시선을 받았어요. 30년간 책을 읽으며 얻은 지혜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정할머니가 순덕의 팔을 붙잡았어요. 순덕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할머니. 이제 평안해질 수 있을 거예요. 2년 후, 2025년 봄. 철민은 부산항공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젊은 조종사들에게 비행 경험을 들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선배님, 하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20대 조종사가 물었어요. 직감이야. 계기판도 중요하지만 직감을 믿어야 해. 철민이 F4 팬텀기 모형을 만지며 말했어요.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도 직감이거든. 적과 아군이요? 응. 하늘에서는 0.1초 차이로 생과 사가 갈려. 인생도 마찬가지야. 젊은 조종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선배님, 혹시 가족도 적이 될 수 있나요? 철민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야. 서로를 지켜주려는 마음. 그럼 혈연이어도 해치려 하면? 그건 가족이 아니지. 그때 수진이 박물관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점심 드세요. 고맙다, 수진아. 철민이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야. 젊은 조종사에게 말했어요. 한편 대구에서는 순덕이 새로운 북카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북카페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북카페예요. 순덕이 건축업자에게 설명했어요. 노인분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의자도 높게 하고 조명도 밝게 해주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르신들에게 지혜를 나누고 싶어요. 특히 재산 관리에 대한. 3개월 후 지혜의 북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첫 번째 강연 주제는 똑똑한 재산 관리였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재산은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검이에요. 순덕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함부로 자식들에게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자식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개인적 경험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물려주면 되나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계속 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거절하세요. 단호하게. 순덕이 힘주어 말했어요. 진짜 효자라면 부모님께 재산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혹시 직접 경험하신 일인가요? 순덕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며느리가 저를 독살하려고 했거든요. 할머니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강연을 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사장님.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그날 저녁 순덕과 정할머니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순덕아,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경고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서로 지켜준 거지 뭘. 정할머니가 순덕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한 달 후 뉴스에서 특별한 소식이 나왔어요. 최근 노인 대상 재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 의한 범죄가 30% 증가했는데 철민이 뉴스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수진이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해요. 그래야 이런 일이 줄어들겠죠. 그런가? 네. 아버지가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철민이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수진아. 네. 하늘에서 30년을 보내며 배운 게 하나 있어. 뭐예요? 정의는 언젠가 이긴다는 거야. 시간이 걸려도.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응. 이제 진짜 가족끼리 평안하게 살면 돼. 철민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정의가 마침내 땅에 내려온 거였어요. 그리고 대구에서도 순덕이 같은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재산보다 소중한 건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하늘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어요.